자, 이제 시간이 되어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 팬데믹 클러스터의 책임 교수를 맡고 있는 의과대학의 임재준입니다. 저희 국가미래전략원은 이제 올 2월에 개소를 했고요. 그 명예원장은 이제 반기문 총장님이 맡고 계시고, 원장은 경제학과의 김병현 교수님이 맡고 계십니다. 그 밑에 연구 클러스터가 6개가 있는데요. 뭐 민주주의, 뭐 경제안보, 과학기술 같은 것들이 있고, 이제 저희는 이 팬데믹에 대한 연구를 하는 팬데믹 클러스터 팀입니다. 오늘 저희 첫 번째 특강 시리즈를 시작하고, 첫 번째 특강은 우리 홍콩 과학기술대학의 임현철 교수님께서 맡아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잠깐만 간단하게 양력을 소개해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철 교수님께서는 2002년도에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셨고요. 이후에 연세대학교에서 경제학 석사를 취득하셨고, 또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보건학 석사도 또 수여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도미하셔서 2013년에는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으셨습니다. 그 해부터 미국 코넬 대학교에서 Department of Policy Analysis and Management에서 조교수로 일하셨고요. 2020년부터는 홍콩 과학기술대 경제학 및 정책학과로 옮기셔서 이제 부교수로 일하고 계십니다. 뭐 상당히 잘 알려지신 분이시고요. 오늘 특강은 제목은 팬데믹 등교 제한 2년, 이제 성적표를 읽을 시간입니다. 김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저를 멀리서까지도 불러주셔서 매우 감사드리고요. 또 줌으로 만날 수 있어서 제가 또 한국 가지 않아도 이런 함께 나눔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팬데믹이 대부분 되게 부정적인 저희 아픔이 주로 많았지만 이렇게 리모틀리 잘 만날 수 있는 거는 찾아보자면은 굳이 찾아보자면 또 하나의 장점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 오늘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등교 제한 2년을 저희가 했습니다. 이제 성적표를 받아보게 되었습니다. 등교 제한이 학업 성취에는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두 번째 교육 불평등에는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이것에 따라서 이러한 저희가 갖고 있는 증거에 따라서 이제 교육 회복 정책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야 할 텐데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될지 오늘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등교 제한이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학령기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영향을 받았죠. 이거 전후무후한 사건입니다. 거의 뭐 6.25 전쟁 때도 우리가 굉장히 열심히 학교를 갔었는데요. 저개발 국가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2년 동안 학교를 안 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학력 손실로 이어진다면 그것이 소득과 건강에 많은 영향을 주고 종국에는 수명을 단축시킨다는 연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 학교를 평균적으로요. 학교를 1년 정도 못 가게 되면은 수명이 1년 정도 줄어듭니다. 학교를 20년 못 가, 뭐 15년 못 가게 된다면은 15년의 수명 감소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거의 2년 동안 제대로 못 갔거든요. 이것이 이제 반드시 교육 손실로 이어지진 않겠죠. 다른 이제 얼터너티브한 방법들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것이 그대로 학력 손실로 이어진다면 그것은 수명 1년을 갉아먹는 그런 효과거든요. 그래서 엄청난 효과인데 그렇게 어떻게 되었을까? 사실 궁금하잖아요. 우리 애들이 1년 학교 안 가면은 1년까지는 아니더라도 교육 손실이 분명히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되었는지 저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하고요. 학력 손실은 또 특정 집단에게 집중됐을 것이라는 우려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뭐 저소득층이네, 아니면은 부모님이 집에 안 계시는 분들이라든지 아이들이라든지 이런 네. 사건들 때문에 죄송합니다. 특별히 좀 걱정이 많았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마침 또 그 팬데믹 기간에 잠시 한 6개월 정도 그때 안식년이라서 한국에 잠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때 팬데믹이 막 시작됐는데 저희가 이제 맞벌이 가정이다 보니까 저희 처도 이제 일을 하니까요. 아주머니를 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주머니를 구했는데 이 아주머니가 이제 팬데믹이라서 손주 손녀 60세 정도 되신 분이었는데 이제 부모님이 둘 다 이제 약간 이렇게 편부모 가정인데 집에 아버지가 잘 들어오지 않는 그러니까 할머니가 사실상 보호자였는데 아이들이 팬데믹 기간에 학교를 안 가니까 공부를 아예 안 하고 게임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굉장히 걱정된다고 본인은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손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저희 그 돌봐주시는 아주머니께. 그래서 제가 생각이 드는 게 집에 엄마가 붙잡고 이렇게 막 열심히 가르치는 집과 이렇게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이고 돌봄을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돌봄을 줄 수 없는 관리 감독을 할 수 없는 그런 집의 영향이 굉장히 다르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그런 것들이 오늘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20년 고등학교의 등교 일수는 평균 104일이었습니다. 2019년 그 전에 법정 등교 일수는 190일이었고요. 그 전까지는 정말 오랫동안 대한민국에서 법정 등교 일수를 채우지 못한 날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뭐 정말 우리나라 애들은 아파도 학교 가잖아요. 그 개근상이 뭐 정말 너무나도 많은 굉장히 뭐 어떻게 보면 훌륭한 나라인데 2020년은 굉장히 예외적인 해였죠. 2021년도 그랬고요. 그래서 평균적으로는 한 83일 정도 등교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흥미롭게도요. 평균 등교 일수가 이렇게 바이모달하게 이렇게 두 가지 피크가 있는 것을 보이실 겁니다. 어떤 학교들은 거의 다 등교를 한 학교가 있고요. 어떤 곳은 거의 0에 수렴하는 드물지만 이런 곳들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이가 굉장히 컸고 이것이 이제 지역별로 또 같은 지역 안에서도 교장 선생님의 재량, 그다음에 학교의 사이즈 굉장히 다양한 것들 때문에 이렇게 고등학교의 등교 일수가 아주 다양했습니다. 오늘 그 스쿨 클로저의 효과의 그 학업의 효과를 보기 전에요. 먼저 같이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과연 등교 제한이 이렇게 해서 정말 많이 등교를 제한을 했는데 코로나19의 감염을 줄이냐? 이게 이제 1번 질문입니다. 그럴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학교를 문 닫았잖아요. 그렇죠? 코로나 학교 안 가면은 감염을 줄었겠네? 이렇게 그냥 심플리 어스움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때 학교 안 가서 코로나 감염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그렇지 않았을까?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이거로 인해서 이제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보건학에서도 많이 나오고 경제학에서도 많이 나왔는데요. 놀랍게도 등교 제한이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효과가 전혀 없다는 논문이 대부분입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학교를 가지 않는 것이 집에만 가만히 있는 걸 의미하지가 않습니다. 정말 감염을 예방하려면은 정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일주일이면 일주일, 뭐 2달이면 2달, 정말 집에서 가만히 안 나오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 않죠. 학생들이 학교를 가지 않는 대신에 어딘가에 가잖아요. 어딘가에. 그런데 어딘가에 가는데 그곳이 과연 더 코로나 감염의 코로나 감염의 리스크가 더 많을까 적을까? 사실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학교 대신 가는 장소, 학원, 식당, 편의점 하고 학교를 비교해 봐야 됩니다. 그래갖고 사실 굉장히 많은 경우에 학교가 오히려 안전했다라는 그 연구 결과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는데요. 여기 오른쪽에는요, 이제 학교입니다. 학교에서는 관리 감독할 사람들이 좀 있었죠. 그리고 마스크도 굉장히 이제 지금도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안 가는 곳에서는 아이들이 이제 특별히 이제 관리 감독이 있을 수도 있지만 없을 수도 있고요. 뭐 이런 세팅인 거죠. 그래서 오른쪽과 왼쪽에서 비교를 했을 때 어디서 더 코로나에 많이 걸렸을까? 봤더니 거의 비슷하다.
정도가 연구였고, 실제로 그래서 등교 제한은 코로나 감염의 예방 효과가 없다라는 게 연구 결과입니다. 그러면 2020년에는 코로나로 정말 학교 안 보냈을 때 감염이 줄어든다는 사실을 잘 몰랐습니다. 근데 이런 결과가 2020년 말부터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2020년 말부터 이 연구 결과들을 쭉 모아보니까 이게 굉장히 탑 저널들이 많이 나가 있거든요. 네이처에도 나갔고, 그 다음에 저널 오브 퍼블릭 이코노믹스에도 나갔고, 이게 보니까 제가 또 연구를 직접 보니까 굉장히 신뢰성이 높은 그런 연구들이에요. 그래갖고 제가 굉장히 용감하게 2020년부터 2020년 12월이죠. 처음으로 닫힌 교문 열어라. 이거 닫아도 소용이 없더라. 라는 이제 레포트를 했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여기 보시면은 그 진보 언론, 보수 언론을 가리지 않고 이거 진짜 학교 가야 됩니다. 이게 등교 제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제가 지금 6개만 썼는데요. 10번 썼어요. 10번. 진짜 제가 쓸 수 있는 하나 정말 이렇게 똑같은 레퍼토리를 계속 써도 되나? 이런 생각을 할 만큼 지속적으로 썼었는데요. 뭐 얼마나 컨트리뷰션 하는지 모르겠는데 네, 미약하나마 제가 이거는 학자로서 컨트리뷰션 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했고요. 비단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저개발 국가도 많이 연구하고 그래서 홍콩에도 있고 그래서 홍콩에 있는 뭐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좋은 이제 미디어입니다. 여기와 아시아 개발은행, 그다음에 베트남, 그다음에 하노이 타임스 보시죠. 또 데일리 스타는요. 요거 방글라데시의 제일 되게 유명한 미디어입니다. 이런 데다 다 기고를 다 해서 제발 학교 열어라.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별로 한번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한 120일 정도만 2020년에 문을 열었는데 2020년과 2021년에 도대체 어느 정도 다른 나라들은 어느 정도 열었나 한번 보면은요. 이 맨 위에가 이제 한국이고요. 여기 이제 이렇게 뭐 가나다 순으로 나라들을 쭉 배치를 좀 해봤습니다. 가나다 순 아닌가요? 네, 나라가 좀 배치해봤는데 여기 빨간색, 여기 파란색 부분이 스카이블루가 전면 등교, 그 다음에 남색이 방학 기간이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이 부분 등교, 그 다음에 보라색이 학교 폐쇄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보시면은 굉장히 부분 등교가 대부분이요. 시뻘겋죠, 그렇죠? 이제 오스트레일리아 보시면은 상대적으로 훨씬 더 파란색이 많죠. 오스트리아도 그렇고요. 벨기에 그런데 캐나다는 좀 많이 닫아도 그래도 우리나라보다는 좀 뒤에는 많이 열었고요. 중국은 역설적으로 괴로 코비드를 하면서 오히려 더 좀 열었습니다. 프랑스 거의 다 열었고요. 근데 보시면 시뻘겋거나 가장 나쁜 거는 뭐냐면 여기 이제 자주색이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잖아요. 시뻘겋거나 자주색. 눈을 탁 보시면 여기 어딘가 인도. 여기 어딘가 인도네시아.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멕시코. 여기 이제 거의 최악인 거죠. 다 닫은 거죠. 필리핀 다 닫았고요. 스리랑카 이렇게 됐죠. 그다음 미국은 오히려 또 미국도 많이 좀 닫았습니다. 보시면은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저개발 국가일수록요 그냥 다 닫아버렸습니다. 그냥 다 닫아버렸고 유럽 국가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교하자. 여기는 에비던스를 굉장히 빨리 어댑트해서 빨리빨리 등교시킨 나라들입니다. 싱가포르이 예외적으로 아시아에서 굉장히 열심히 등교시킨 나라이고요. 말도 안 되는 지나친 코로나 이제 레귤레이션으로 유명한 홍콩조차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더 학교를 많이 갔습니다. 전체적인 상황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학교 안 가면 아이들이 어떻게 교육받았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우리나라는 온라인으로 주로 많이 했습니다. 줌으로 대부분 다 했죠. 퀄리티가 뭐 아주 최상이다 이렇게까지는 말할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선생님들이 노력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이제 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여기 보시는 이제 보라색이 굉장히 많은 나라 인도, 필리핀, 스리랑카 여기는 어떻게 했을까요? 여기는요 교육을 사실상 포기했습니다. 그러니까 TV로라도 보여주면 사람들이 좀 TV를 뭐 EBS 방송 같이 볼 텐데 이제 여기 정말 많은 수가 텔레비전이 없거든요, 여전히.
그래서 이제 뭐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진짜 2년 내내 그냥 문을 닫았습니다. 여기 지금 아예 그냥 학교 간 기간이 아예 없거든요. 이 기간에 어떤 식으로 교육을 했냐면요. 라디오로 교육을 했습니다. 라디오. 굉장히 황당하죠. 사실상 라디오로 교육이 되겠습니까? 수학이 라디오로 배워집니까? 아이고, 그래갖고 사실상 교육을 방치한 2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이렇게 학교를 문 닫은 효과는 아마도 나의 alternative education 받았을 때 어떤 상황이 어떤 그 교육을 받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저개발 국가일수록 무척 나쁜 교육을 질이 받기 때문에 이게 국가 간의 이니퀄리티는 굉장히 많이 올라갔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뭐 당연한 결과이긴 한데요. 오늘 그거를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아마도 그랬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 증거는 없다. 하지만 일부 이제 국가 간의 그 차이에 대해서는 오늘 좀 얘기를 좀 더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국가에서 등교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 등교 제한의 영향을 측정한 연구 결과들이 이게 제가 한 3달 전에 업데이트한 건데 아마 지금 또 나왔을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한번 보실게요. 이제 정규 교육, 정규 시험을 테스트한 그 논문들이 있고요.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들을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제 뭐 EBS 방송의 효과 아니면은 사교육의 효과 이렇게 되는 거죠. 어쨌든 간에 정규 교육을 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 뭐 5학년, 6학년 혹은 대학생도 있는데요. 등교 제한이 이제 이렇게 뭐 10주에서 많으면 22주도 됐고요. 그런데 보시면은 학업 성취도가 하락, 변화 없고 하락, 또 상승도 있습니다. 하락. 우리나라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데 스쿨 클로저로서는 특별한 변화가 없었고요. 학력 격차에 대해서는 증가한다는 보고가 좀 주로 많이 있었습니다. 온라인 교육에 보시면은 온라인 교육은 오히려 더 좋기도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흥미로운 거 하나는 여기 보시면요. 대학생들에 있어서는 그 컴퓨터 생물학 여기는 그 온라인 교육했더니 오히려 애들 더 잘하더라. 뭐 이런 보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해보면요. 전체적으로는 학업 성취를 낮추는 편인데 뭐 무조건 다 학업 성취를 낮추냐? 그렇지는 않을 거다. 그런데 그게 어떤 것에 의해서 달라지냐? 그 등교 제한으로 인해서 교육 손실은 대체 교육 방식의 양과 질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그러니까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했을 때 뭐 특별히 정말 더 나쁘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초등학교 경우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아이들의 어텐션 스팬이 좀 짧고 뭐 그렇다 보니까 이제 더 어린 아이들을 들일수록 더 문제가 더 많았을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유럽 국가들은 대체로 등교 제한 기간이 짧았죠. 아까 잠깐 보시다시피. 그래서 우리나라는 좀 더 길었고 더 많이 길어진 나라들은 뭔가 더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가 좀 부족한 편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결과들은요, 대부분 다 2019년과 2020년에 성적을 단순 비교한 분석입니다. 근데 그 사이에 학교만 안 간 게 아니라요, 경제 환경도 좀 바뀌었죠. 그리고 부모들의 돌봄 형태도 바뀌었습니다. 더 많은 부모들이 집에 계셨죠. 재택근무하는 분들 늘어나고, 그리고 또 이제 코로나 전후로 그러니까 19년과 2020년에 성적이 달라졌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이게 등교 제한 결과 때문인지 아니면은 코로나 팬데믹과 동반된 경제, 사회, 돌봄의 충격 때문인지 구분이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시험의 난이도도 바뀌었을 수도 있고요. 많은 국가에서는 시험의 방식, 그러니까 예전에는 학교 가서 직접 봤는데 온라인으로 학교 이제 시험을 본 그런 나라들도 많기 때문에 이 전후 비교해 갖고는 사실 등교 제한 이 영향을 알 수가 굉장히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사실은 이제 수많은 소셜 사이언스 연구들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연구들이 거의 없었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저희 연구는 2020년에 등교를 더 많이 한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들이 이제 굉장히 아까 차이가 많이 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최대 100일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그래서
그런 두 그룹, 뭐 예를 들면 두 그룹을 이제 비교한다고 쳤을 때 이제 difference in difference로 그 이중 차분법으로 연구를 한다고 말씀드리면 그렇게 연구를 하였습니다. 자료는요, 2015년부터 2020년 사이에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의 자료이고요. 설문조사들 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이제 전체 고등학교 학생의 3% representative 샘플이고요. 제가 이제 이런 문제들을 계속 얘기하니까 교육부에서 어느 날 연락이 왔어요. 김현철 교수, 너 말만 하지 말고 네가 진짜 직접 좀 연구 좀 한번 해서 이거 효과가 어떤지 알려줘. 이렇게 해갖고, 그럼 자료 좀 주세요. 그래갖고 학교별로 이제 등교 일수를 다 좀 받아서 교육부에서 이거랑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 자료랑 머지를 했습니다. 연구 방법이 이제 difference in difference인데요. 여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 아카데믹에 계신 분들이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여기 x-axis는 이제 years고요. 시간이고요. y-axis에는 이제 학업 성취도가 있는 거죠. 그래서 A 학교는 예를 들면은 2020년에 등교일 수를 많이 한 학교입니다. B 학교는 2020년에 상대적으로 등교일 수의 하위 학교죠. 이제 그런 학교에 이제 과거 학업 성취도들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과거에는 보통 이제 패러렐 트렌드로 갑니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은. 그러니까 이제 트렌드가 뭐 등교일수 하위인 학교랑 상위인 학교가 완전히 똑같을 수는 없으니까 이게 랜덤 컨트롤 트라이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니셜 디퍼런스가 있습니다. 그 이니셜 디퍼런스가 A-B인 거고요. 여기 가운데. 그런데 이제 등교 제한 정치를 딱 하고 나니까요. 그 A와 그 이제 등교일수 하위와 상위의 효과가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래갖고 두 차이가 났는데 그 두 차이를 어떻게 측정하냐 하면, 만약에 과거에도 이렇게 트렌드가 비슷했으니까 이 A라는 학교가 등교일수 하위였다면은 아마도 B처럼 이렇게 그 줄어드는 형태로 이런 그 같은 형태의 패러렐 패턴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가정한다면, 그렇게 우리가 가정할 수 있다면, 그렇게 만약에 정말이 된다면은 이 A 마이너스 요 큰 차이, 그러니까 A 다시와 B 다시의 차이에서 이니셜 디퍼런스를 뺀 A 다시 마이너스 B 다시 여기 큰 차이에서 요 작은 파란색 차이를 뺀, 그래서 이걸 이제 difference in difference라고 그러거든요. 차이의 차이죠. 그래서 요 차이의 차이, 그래서 요 그린 부분이 등교 제한의 효과로 측정한다. 요것이 이제 그 사회과학에서 difference in difference의 그 스탠다드 어프로치를 이제 아주 간단하게 컨셉추얼리 설명드린 것입니다. 저희 방법은 이제 요거보다는 훨씬 좀 복잡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것이다라고 그 러프하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결과를 보았는가 하면요. 그 표준화된 국어, 수학, 영어 성적. 왜 표준화를 시키냐면, 표준화가 뭐냐면 평균 0점, 표준 편차 1로 표준화한 거죠. 그래서 이제 평균이 0으로 만든 겁니다. 연도별로 난이도가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를 조정을 했고요. 저희가 이제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 학생의 비율이 변화도 봤는데요. 여기 이제 말하자면 불평등의 디스트리뷰션의 변화이거든요. 상위권을 저희가 어떻게 했냐 하면, 전체 분포에서 0.15 표준 편차 이상을 이제 상위권으로 하고, 그다음에 마이너스 0.15 표준 편차 미만을 하위권으로 하고 정의하고, 상위권, 그 중간이 중위권이고요. 상위권, 하위권, 중위권 학생들의 그 비율이 어떻게 변하는가 살펴보았습니다. 네, 이게 이제 그 difference in difference의 식인데요. 여기 이제 스탠다드 컨트롤이 여기 들어가고요. 여기 이제 학교 등교 일수가 어떻게 됐는가, 그 다음에 2020년에 어떻게 변했는가, 이렇게 보는 이제 스탠다드 디펜디브 에스티메이션 리그레션이고요. 뭐 저희가 지역 고정 효과, 연도 고정 효과, 이렇게 저희가 추가적으로 통제를 했고요. 그 이제 에러를 클러스터링 하잖아요. 에러 클러스터링은 저희가 58개 지역 생활권, 우리나라가 나눠놓은 게 있습니다. 출퇴근,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무브먼트가 어떻게 되는가.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코로나 옮기는 것도 요 클러스터 안에서 주로 옮기거든요. 물론 뭐 서울 대구도 이렇게 옮기지만 주로 요 클러스터 안에서 옮기기 때문에, 그렇게 옮기면 또 학교 가는 것도 굉장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클러스터 했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저희가 그 코로나19 확진자 수를 지역별로 다 컨트롤해서 같은 지역 내에서
적어도 그러니까 다른 저희가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비교되는 거냐면 같은 지역 안에서요. 어떤 학교는 학교를 더 많이 갔고 어떤 학교는 학교를 적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서울과 부산을 비교한 결과가 아니라요. 같은 서울 안에서 학교를 더 많이 가고 덜 가고 이제 이렇게 비교가 되는 것이라는 것을 알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결과를 보았습니다. 첫 번째, 일반적인 그냥 성취도 그 등교일수가 봤더니 이게 이제 그 전체 평균이 0점이 되는 거고요. 0점이 되고 이제 여기 수치가 뭐냐면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전체 평균은 거의 그러니까 0.008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니까 거의 이제 0에 수렴하는 값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무것도 여기 보시면 가로에 스탠다드 에러가 들어가 있는 거고 이게 코에피션트거든요. 이제 아무것도 시그니피컨트하지 않고요. 저희가 이제 0.05 스탠다드 데비에이션보다 작으면 큰 변화는 다 캡처할 수 있는 건데 그 얘기는 이제 웬만한 작은 변화도 다 캡처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샘플 사이즈가 되고요. 실제로 90만 명 학생이 이제 들어오고요. 그래서 이제 보면 평균적인 그러니까 등교 일수가 그 평균적인 변화에 그 학업 성취에는 변화가 없다. 라는 게 저희 결론입니다. 근데 이게 2019년과 2020년에 학력 성취도가 하나도 줄어들지 않았다. 이 얘기 아닙니다. 다른 이유로 인해서요. 전후 비교이긴 하지만 학력 성취가 줄어들긴 합니다. 그런데 등교 제한이 이거를 더 가속화시키거나 아니면 뭐 다르게 바뀌었냐? 근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등교 제한이 그 평균 성적에는 영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평균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지만 아니 이럴 수 있잖아요. 상위권은 올라가고 점수가 하위권은 떨어지면은 이러면은 평균은 똑같아도 이건 뭔가 불평등이 늘어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서 진짜 이제 그런지를 한번 봤습니다. 보시면은 이게 사실 제가 만들고서도 저의 눈을 의심한 그래프입니다. 이게 뭐냐 한번 보세요. 여기 국어, 수학 점수, 영어의 점수고요. 빨간색이 2020년이고요. 이제 여기 까만 점선들이 과거에 2015년부터 2019년 사이의 분포입니다. 수학을 한번 보실게요. 수학 예전 분포는 되게 예쁜 정규 분포, bear shape이라고 하죠. 되게 굉장히 예쁜 bear shape입니다. 영어도 그렇고 국어도 그래요. 그런데 여기 2020년 보시면요. 이거 무슨 요거 보세요. 요거. 어떻게 됐어요? 여기 갑자기 여기 험프가 하나 생겼죠. 혹부리 영감이 좀 혹이 하나 생겼어요. 여기도 혹이 생겼습니다. 여기 영어도 여기 혹이 생겼습니다. 여기 국어도 여기 혹이 생겼습니다. 이거 쇼킹하지 않으세요? 저는 굉장히 쇼킹했어요. 아니 이렇게 분포를 제가 무슨 조작을 하고 싶어도 이렇게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험프가 갑자기 팍 생기네요. 어디에? 하위권에. 그래갖고 이제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됐어요? 여기 보시면 중위권이 막 줄어드는 거 보이세요? 수학의 중위권이 줄어듭니다. 살짝 상위권이 늘어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영어도 중위권이 폭 줄어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거는 전후 비교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 등교 제한이 이런 그 혹부리영감을 만든 이 정말 충격적인 분포, 이 하위권에 갑자기 아이들이 현격하게 늘어난 이 놀라운 쇼킹한 분포를 진짜 만든 주범인가 이제 한번 제가 살펴봤습니다. 아까 똑같은 방식으로 잠깐만요. 아까 하위권, 중위권, 상위권 어떻게 나눈다 그랬냐면 이제 요게 이제 x-axis가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잖아요. 그러니까 분포예요. 여기 공부 제일 잘하는 애가 여기 있고 공부 못하는 애가 여기 있거든요. 여기 마이너스 1.5 미만을 하위권이라고 한 거고 1.5 이상을 상위권으로 하고 중간을 중위권이라고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좀 더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그래서 여기 보면 전체 평균 점수 보시면요. 2019년까지 이제 여기 디퍼런스인데요. 2019년까지 별다른 변화가 이렇게 이런 거에 없다가 2020년에 갑자기 하위권이 줄고 상위권이 늘고 죄송합니다. 중위권이 늘고 성적 상위권이 살짝 줄면서 요거는 시그니피컨트하지 않고 이런 패턴을 전체 평균에서도 보이고요. 국어 점수도 2020년에는요. 예전에는 다 에러 레인지 안에 다 들어가요. 상위권 이제 변화 비율이. 그러다 갑자기 여기 2020년 되면서 하위권이 주는데 요건 이제 마지널리 시그니피컨트 하죠. 에러 레인지에 들어가 있으니까요. 중위권 여기 이제 에러 레인지 벗어나죠. 그죠? 국어 이렇고요. 수학이 굉장히 이제 분명히 드러납니다. 하위권 확실히 줄고
중위권이 확실히 늘고 상위권이 살짝 줄어드는데 이제 이게 그 시그니피컨트하진 않고, 영어 점수도 마찬가지로 하위권 줄고 중위권 늘고, 이러는 모든 패턴이 다 동시에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제가 이제 확인을 했고요. 그 수치를 이제 리그리 아까 제가 그 보여드린 그림에 대한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패널 A가 하위권 그룹이고요. 패널 B가 중위권 그룹이고 패널 C가 상위권 그룹인데요. 여기 한번 보시면은 평균 점수, 그러니까 평균, 그러니까 하위권일 확률이 수학이나 영어 죄송합니다. 이제 이게 뒤집혔습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다 뒤집혔는데, 네, 어쨌든 간에 아까 아까 이제 등교일수가 왜 숫자가 뒤집히냐면, 등교일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국어, 수학, 영어의 중위권 그룹이 올라가는 겁니다. 아까 여기 등교일수의 영향이잖아요. 그러니까 학교를 안 가면 중위권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등교를 안 하면 어떻게 되냐? 등교를 안 하면 안 할수록,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수학 등교를 안 하면 안 할수록 영향을 많이 받는 그룹이 이제 성적 하위권 그룹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이게 큰 결과인데요. 사실은 이제 누가 더 희생자였는가, 헤테로지네이티 어널리시스를 굉장히 다양하게 해봤습니다. 사실은 이제 부모 학력에 따라도 달라졌는지가 궁금했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이제 부모가 대졸이면은 아무래도 뭐 더 많은 에듀케이션 인풋을 할 수 있을 테니까. 그래서 저희가 찾아봤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은 부모의 학력보다는 오히려 집에서 학생들을 관리 감독할 보호자의 의무가 있었나 없었느냐가 저는 더 중요할 것 같거든요. 뭐 고졸의 엄마일지라도 학교에서 이제 수업을 할 때 너 이거 선생님 말씀 잘 들어 라고 해서 옆에서 이렇게 관리 감독을 충분히 잘해줄 수 있잖아요. 엄마들이 이렇게 한 엄마들이었으면은 훨씬 더 좋았을까, 혹은 아빠였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그거는 자료가 없어서 확인이 안 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부모의 학력에서는 별로 변화가 없었다고요. 지역이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에 따라서도 그런 헤테로지네이티가 없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흥미롭게도 남녀 차이가 있었나 봤더니요, 요 희생자가 대부분 남자애들입니다. 근데 그래도 그럴 것이, 여기 ADHD 남자애가 훨씬 더 많고요. 뭔가 수업 시간에 집중 못하는 애들도 사실 좀 더 남자애들이 많잖아요. 그래갖고 이렇게 위기가 닥쳤을 때 남학생들이 더 공부를,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하기 힘든 거죠. 여자아이들에 비해서. 그래서 이 영향을 집중적으로 더 많이 받은 아이들이 남학생들이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연구를 통해서 확인된 희생자가 누군가 살펴봤더니 답은 뭐냐 하면 학업 성취도가 낮은 학생인데 그 중에서도 남학생. 그러니까 원래 공부를 못하던 애들이 더 못하게 되는, 이제 이거가 제가 보여준 거거든요. 다양한 이유로 공부를 못할 수 있는데 그 애들이 공부를 더 못하게 됐고, 그 중에서도 남학생들이 유별나게 더 많은 희생을 이제 경험한 것이기 때문에 교육 회복 지원도 이 아이들한테 더 많이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제 연구 결과로 보여드릴 수가 있는 것이겠습니다. 연구의 결론은요, 등교일수의 감수가 고등학교 학생들의 평균 성적을 변화시킨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나마 좀 다행이죠. 하지만 불평등을 굉장히 많이 증가시켰습니다. 아까 정말 놀라운 벨 쉐입, 그런데 혹부리형감 벨 쉐입, 그거를 좀 마음속에 담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우리가 참 잘 몰라서, 2020년대는 잘 몰라서 2021년도에는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교육 정책이 충분히 제대로 들어가지 않아서 아이들을 학교 못 가게 한 대가입니다. 그거 코스트, 저희가 치료해야 될 코스트고요. 그래서 불평등의 증가가 등교 제한의 코스트이다. 그 그림 하나를 잘 기억해 주시면은 오늘 저의 강의가 하나로 딱 서머라이즈가 되고요. 그래서 그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학교를 가지 않으니까 상위권, 중위권이 늘었다? 이거 뭘 의미할까요?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강남 이게 그냥 농담 삼아 강남 엄마들은 살판 났다 뭐 이런 농담을 좀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 학교 가면은 뭐 그냥 그 잠이나 자고 뭐 다 무의미한 시간들을 보내지 않고 굉장히 그 아이의 그 뭐랄까 성취도에 맞춰서 학원도 그렇게 맞춰서 가고 그럴 수 있어서 오히려 좋았다 이런 말을 농담 삼아 하는 사람들을 봤거든요. 그런데 그 농담이 전 맨 처음에 농담으로 들었는데 야, 진짜 그럴 수도 있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것이 굉장히 우리 교육이, 우리 공교육이 상당히 이니피션트한 부분들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라는 사실을 하나 또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가 학교를 가지 않으니까 하위권이 늘었잖아요. 이게 뭐냐 하면 생각해 보면 하위권 학생들한테는 그나마 학교라도 가서 거기 그냥 억지로라도 앉아 있으면은 그게 그 최소한의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학교를 아까 갑자기 딱 안 가니까 완전히 공부를 손 딱 놓는 거죠. 마치 제가 한국에 한 6개월 들어가 있었을 때 안식년으로 그때 저희 집 아이를 돌봐주시던 그 할머니의 자녀들 그분들이 딱 이런 거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제 연구는 2021년도의 등교 일수 감소 효과는 전혀 분석한 게 아닙니다. 2020년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2020년, 21년까지에도 포함을 했으면은 이 등교 제한의 부정적인 효과는 더 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몇 가지 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은 학교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리트머스 시험지입니다. 왜냐하면 학생들한테 코로나는 굉장히 낮은 위험입니다. 이 XX 여기 보시면 그림이에요. 이게 미국하고 영국의 자료이고요. 2020년 백신 나오기 전에 연령대별 위험도고요. 2022년 그러니까 백신 나오고 그 다음에 오미크론 한참 지난 다음에 아이들의 연령대별 위험도입니다. 보시면은 처음에는 굉장히 무서운 질환이 맞았어요. 왜냐하면 뭐 70대, 80대, 60대는 이 시즈널 플루에 비해서 뭐 10배씩 모탈리티가 높으니까요. 굉장히 무서운 질병이었는데 이때도 아이들은 20세 미만은요. 시즈널 플루하고 모탈리티가 차이가 안 납니다. 2022년으로 돌아오면요. 그 아이들의 경우에는 여기 20대 미만인 경우에는요. 시즈널 플루에 비해서 모탈리티가 20%, 30% 수준으로 굉장히 급감합니다. 지금 더 낮거든요. 굉장히 많은 상태로 낮은 상태로 내려가 있고요. 사실은 이제 어른들은 그래도 뭐 노인들은 이제 여전히 뭐 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지만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까지 했어야 되나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마음이 씁쓸합니다. 특별히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지난 3년을 다 통틀어서요. 코로나19로 사망한 10대 청소년이 몇 명이냐 하면요. 다 합치면요. 17명, 17명. 여기 보세요. 330만 명이 감염됐는데 17명이 죽었어요. 이 중에는 굉장히 다 기저질환이 있는 친구들입니다. 뭐 암이 있거나 막 이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고요. 여기 뭐 그 0세부터 9세까지 다 합쳐도요. 50명이 되지가 않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등하굣길에 교통사고로 학교 가다가 혹은 학교에서 귀가하면서 죽는 교통사고로 죽는 소아 청소년이 한 해 평균 30명 정도 됩니다. 지난 3년 다 합쳐서 100명 정도 됐어야 되는 거죠. 근데 코로나로 죽은 애들이 50명이에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학교 가다가 교통사고 날까 봐 무서워서 학교 안 보내는 부모 우리나라에 단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안 가야 되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이제 리스크에 대해서 리스크의 매니지먼트를 잘 못했다.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잘 안 됐다. 특별히 학생들에 대해서는 이렇게까지 학생들이 걱정할 게 아닌데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혹자는 아이들 때문에 여기 노인들이 감염될 수 있잖아 라고 하는데요. 아이들이 보통은요 그 이제 감염되는 게 같은 연령대에서 대부분 다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통해서 그 60세 이상 노인이 감염되는 전체 비율은요 0.6%입니다. 대부분은 노인들끼리 걸리고요. 젊은 사람들끼리 걸립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자녀분들이 있으시면은요, 우리 청소년들이 60세 미만 노인을, 60세 이상 노인을 얼마나 자주 만나나? 애들이 그렇게 만날 기회가 별로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런저런 핑계로 과학적인 에비던스 생각하지 않고 그냥 등하굣길에 죽는 아이들의 리스크보다도 낮은데 뭐 2년 동안 학교 안 보내는 거는 저는 진짜 굉장한 실책이 아니었나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네 그렇고요. 지금은 그나마 학교를 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고 지금도 우리 애들 학교에서 그 마스크 쓰고 있죠. 정상적으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다 이제 코로나에 대해서 굉장히 ob세션이 심했던 기간들을 보내면서 그게 이제 해결이 안 되니까 아이들이 조금만 마스크만 벗으려고 해도 선생님들이 막 먼저 다가와서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너 그러면 안 돼! 애들이 다 주눅 들어 있어요. 근데 이게 왜 굉장히 슬프냐 하면요. 그 유치원과 초등학교 경우에 특별히 그 사회성이 발달하는 게 공부하는 것보다 더 많이 중요합니다. 어디에 중요하냐 하면요. 그 인생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 나중에 내 월급을 내가 받는 임금을 프레딕트할 수 있는 팩터가요. 첫 번째 굉장히 중요한 게 공부 잘하는 건데요. 공부 잘하는 것보다 거의 똑같거나 더 중요한 게 사회성이에요. 한번 보시면 주변에 보세요. 그 대기업 임원 올라가시는 분들 다 똑똑하신 분이지만 사회성이 완전 망가져 있는 이상한 사람 없거든요. 굉장히 드물거든요. 그래서 제임스 에커먼이라고 이제 노벨 경제학상 받은 사람이 도대체 웨이지는 어디서 결정되는가? 공부 잘하는 거랑 사회성이 두 개 같이 결정되는 건데 지금 유치원생들, 초등학생 학생들 2년, 3년 동안 마스크 씌워놨거든요. 마스크 씌워놓은 상태에서 사회성 발달 굉장히 힘듭니다. 언어 발달 장애 굉장히 많이 있다고 이제 얘기가 되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이미 우리나라는 사실 학교 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적으로 거를 해지할 시점은 이미 지나도 너무 많이 지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요. 전 세계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되는 나라가 몇 개 남았을까요? 퀴즈. 10나라 넘을까요? 답변을 말씀드리면요. 중국, 홍콩, 마카오, 타이완 여기 중국 패밀리들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이 중국 패밀리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마스크 의무 착용은요. 일본도 의무가 아니에요. 여기는 사실상 의무죠. 피어에 의해서. 동아시아 3국이 남았어요, 지금. 저는 약간 이제 이 정도면 거의 마스크 정신병이다. 이 정도 드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를 아니 진짜 노인들한테 굉장히 많이 쓰시라 인커리지 하지 않아도 굉장히 알아서 잘 쓰실 거고요. 그런데 초등학생들, 유치원 애들한테 이거를 지금까지도 강제로 쓰이고 있는 거는 이건 정말 너무나도 무책임하다. 정말 너무 무책임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나라 이거 마스크를 벗고 닫는 이거를 결정하는 담당자가 뭐 계신데 제가 얼마 전에 한국 감염학회에 가서 이 논문을 발표하면서 도대체 왜 우리나라 아직도 이거 못하고 있는지 물어봤더니요. 그 담당하시는 분이 우리 손자 손녀는 언어 지금 발달 잘 되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래요. 제가 진짜 정말 너무 분노하는 감정이 먼저 들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하는 얘기가 증거를 가져와 보라고. 마스크 쓰는 게 아이들의 사회성 발달에 언어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증거를 가져오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증거가 나올 때면 이미 때는 늦으리 아닙니까? 진짜 제가 너무 황당해서 과학 방역을 모토로 가지고서 들어갔는데 정말 충격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6개월 전에 학교와 군대에서는 먼저 마스크 무조건 벗어야 된다. 이 아이들의 리스크는 사실상 이제 없다. 여기 클리어 커뮤니케이션이 제일 중요한 데가 학교랑 군대 아니냐. 그래서 6개월 전에 사실은 사설을 썼는데요. 뭐 반향이 거의 없었고 최근에 이제 그 위원회에서 몇몇 우리 감염하시는 분들, 뭐 예방하시는 분들이 얘기를 좀
하고 계신다는데 그 디시전 메이커 한 분 때문에 이게 통과가 안 된다는 굉장히 슬픈 소식을 하나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학생들한테는 적극적인 코로나 검사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검사를 막 의무적으로 해서 옛날에 한때 우리나라 거의 에브리데이 PCR 하지 않았나요? 뭐 중국같이 그리고 래피드 테스트 킷 매일 시켰고 막 그런데 저는 이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기존에 저희가 독감과 감기를 어떻게 관리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은 아프면 학생들이 알아서 쉬고 콧물 많이 나고 이런 이제 코비드 증상이 있으면은 알아서 쉴 수 있게끔 하면은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것을 최대한 배려해 주면 된다. 이것이 꼭 비단 학교뿐만 아니라 직장도 다 동일한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교육 회복 프로그램은 굉장히 정교하게 대상자를 잘 설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이렇게 소셜 이코노믹 스테이러스가 낮은 쪽에 집중해야 된다. 근데 이제 결과가 그렇지 않잖아요. 제가 클리어하게 피해를 받은 친구들이 학업 성취가 낮은 학생들, 기존에 이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피해를 본 학생들이니까 이 학생들의 주로 타겟된 정책들이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연구를 하면서 제가 굉장히 슬펐던 것 중에 하나는요. 고등학교 밖의 연구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유일하게 전국 단위로 시험 볼 수 있는 시험은요. 지금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 이것도요. 전체 학년이 보는 게 아니라 3%만 랜덤하게 샘플을 해서 랜덤도 아닙니다. 사실 3% 샘플을 합니다. 저희가 중학생을 연구를 하다 포기했는데 중간에요. 샘플 사이즈가 안 나오더라고요. 신뢰할 수 있는 분석이 안 됩니다. 초등학생은요. 시험이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우리 학생들이 예전에는 과도하게 시험을 보는 것이 문제였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한번 제 중학교, 고등학교 성적표를 다 모아놨더라고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시험을 22번을 봤더라고요. 그래서 야 진짜 징하다 징해 한국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니 뭐 22번 보는 건 너무 지나치지만 그래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볼 수 있는 게 아닌가. 아니 학교 서열화시키고 줄 세우기 하는 게 뭐 문제라면 문제일 수 있지만 우리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지역별로 혹은 뭐 부모별로 이렇게 어떻게 상황이 다른지 도대체 이런 전후무후한 사건이 벌어져도 그냥 알 수 없고 추정만 하고 아넥도탈한 이야기만 하고 있는 이런 현실이 굉장히 많이 안타까웠고요. 교육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비인지 기능에 대해서는 연구할 수 있는 체계적 조사가 제대로 지금 된 게 없습니다. 굉장히 슬프고요. 네, 하여튼 그게 첫 번째 굉장히 슬픕니다. 자료가 없다. 너무 뭐가 다 없애버렸다. 굉장히 슬픕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제 연구는요. 이 국회랑 교육부에서 특별히 저한테 어프로치를 먼저 해서 저한테만 자료를 딱 줬어요.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받으면서도 깨름칙했습니다. 뭐 줘서 뭐 연구를 하겠는데 이거 왜 이렇게 해야 되나? 아니 나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양하게 자료를 액세스할 수 있으면 더 좋은 결과도 많이 나오고 다양한 중지를 모을 수가 있는데 이거를 못하는 비개방성에 대해서도 너무 슬프고요. 이게 비단 교육부뿐만 아니라요. 뭐 질병청도 거의 제대로 못하고 있죠. 그래도 좀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질병청은. 더 슬픈 거는요. 제가 교육부에 그래서 여기 지금 전국 단위 학업 성취도 평가 이거 말고 야 수능 자료 갖고 하자. 이게 진짜 아니냐. 전국 학생들 다 보지 않냐. 그랬더니요. 수능 자료는 죽어도 못 준대요. 죽어도 못 준대요. 네가 교육부 장관이면 할 수 있을 거라고. 그래서 참 야, 이렇게 비개방적인 사회에서 도대체 참 저는 그래서 너무 슬프다. 굉장히 슬픈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의 연구는요, 뭐 비단 이게 1년짜리 프로그램으로 연구됐지만요, 앞으로 굉장히 장기적인 연구가 꼭 필요할 것 같고요. 여기 계신 분들, 특히 또 교육계에 계신 분들, 이거 지금 장관이 이제 이주호 장관이잖아요. 이주호 장관은 사실 이런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분이시죠.
경제학자이시고 그래서 이제 교육계에서 좀 많이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런 자료를 체계적으로 모은다든지 이런 그 롱텀 플랜을 하고 이런 에비던스 베이스 폴러시에서는 그 누구보다도 마인드가 있으셔서 사실 교육계에 계신 분들이 좀 많이 어필을 좀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비단 저희 코로나의 그 등교 제한의 장기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지금 교육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육 회복 프로그램의 그 성과도 처음부터 굉장히 좀 체계적으로 잘 측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50분 딱 채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혹시 궁금한 거는 제 이메일로도 물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현철 교수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동안 이제 궁금했던 것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말씀해 주셔서 정말 고개를 계속 끄덕이면서 즐겁게 강의를 들었습니다. 이제 지정 토론자 두 분을 좀 모셔서 토론을 들어보고요. 그 다음에 플로어의 여러분들 질문을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서울대 교육학과의 엄문영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엄 교수님께서는 왜 지난 9월에 중앙일보 컬럼을 통해서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교육 격차가 좀 커지고 있다. 그리고 또 흥미로웠던 게 또 이런 상황에서 역으로 우리가 그간 조금 무시해왔던 공교육의 중요성이 좀 드러나고 있다. 이런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엄 교수님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현철 교수님 발표 그리고 연구 너무 흥미롭게 들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교육에 관련된 논의들이 특히 양적 연구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숫자에 많이 매몰되고 소위 말하는 이 정 없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김현철 교수님은 굉장히 그 인간미가 있으시고 해서 반가웠고요. 그래서 사실 뭐이 특강을 하기 전에 잠깐 인사를 드리면서 우리 교육계의 어떤 처방 이런 것들을 좀 주문하셨는데 사실 뭐 연구에 대한 설명을 하시면서 굉장히 토론할 거리가 없을 정도로 많은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뭔 얘기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임재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중앙일보 칼럼에 제가 쓴 부분과 굉장히 결이 맞닿아 있습니다. 네이버에 뭐 제 이름 쳐보면 그 칼럼이 읽을 수 있는데 9월 27일로 기억하고요. 그리고 제가 칼럼에서 잠깐 언급했던 그 아까 이제 데이터가 없다는 말씀을 크게 이제 통탄하셨는데 요즘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부산이나 서울, 경기 뭐 이런 좀 큰 지역의 지역별로 학생 종단 연구가 꽤 오랫동안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제가 이제 부산 종단 연구 에서 발표한 결과도 부산일보에서 9월 28일 날 그때는 이제 중학생의 정신 건강이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학부모와 학생 간의 관계, 그다음에 뭐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 이런 것들을 그때는 혼합 연구로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제 김현철 교수님의 어떤 발표에 좀 추가해서 한 4가지 정도로 또 좀 컨펌하면서 강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학교는 정서적인 측면이 더욱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크게 얘기를 하면 이 등교 일수 제한이 만약에 같다. 그러니까 등교를 똑같이 한 학교라 할지라도 어떤 저는 교사의 온라인 교육에 대한 태도나 역량 그리고 학생에 대한 기본적인 애정과 같은 교사의 기본적인 역량 변수가 아마도 이 학력 수준과 격차에 더 큰 영향을 미쳤을 거다. 그래서 과연 같은 정도 수준의 등교 일수를 보이고 있는 학교 간의 이 결과의 편차, 그러니까 학생들의 어떤 학력 수준과 학력 격차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건가 할 때 이 컨트롤러블한 변수는 교사의 역량 변수가 크게 작용한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연구 방법론 쪽으로 봤을 때 이 이제 데이터가 한국적 상황에서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계속 양산되고 있고 이 부분은 저도 데이터 자체가 없으면 그리고 개방되지 않으면 연구자들이 연구할 틈이 없다라고 하는데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리고 추가해서 데이터가 있다 하더라도 저는 좀 혼합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관점입니다. 특히 교육에 있어서는.
그래서 양적 연구로 지금 김현철 교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일반적인 경향이 드러났죠. 그러면 이제 그거는 이제 어떤 시점, 아까도 강조를 하셨지만 2020년의 데이터다. 이런 강조를 하신 거죠. 그리고 21년까지 늘리면 좀 더 벌어졌을 거다. 이런 추측을 하신다고 했듯이 사실 이런 그 흐름 속에서 어떤 단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는 사회 현상에서 이 계속 맞물리는 거거든요. 제가 학교가 사회적으로 뭐 사회 정서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릴 때 항상 공부를 그러면 어떤 요인에 의해서 잘할 수 있고 못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도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학생들과의 관계나 내가 정서적으로 안녕하다라고 한다든지 부모와의 좋은 커뮤니케이션이 있다라든지 교사와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가중시키는 거거든요. 학습의 효능감이라든지 내가 어떤 사회적 관계에서의 자신감이 공부로 이어지는 거고 또 그 공부로 이어진 결과들이 다시 그 개인의 자신감, 내가 이 학교의 어떤 학급에 그리고 친구들의 무리 속에서의 소속감 이거를 또 강화시켜주면서 또 인지적인 어떤 상승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계속 가속화되고 순환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악순환으로 가느냐 선순환으로 가느냐의 어떤 트리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원인과 결과의 단순한 일방향 해석보다는 순환적인 관점에서 해석을 하려면 실제 이제 면담이라든지 이런 질적인 데이터도 상당히 보충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향후 대책의 차원에서 이 교육적인 결정이 사실은 이제까지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이제 사실 학교에 가면서 차량으로 인해서 사고를 당하거나 독감이나 이런 위험보다 코로나가 더 적다. 사실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저도 이제 학부모인데 한 명의 학생이라도 코로나 때문에 사망하는 학생이 있으면 그 한 명이 우리 애가 될 수 있다라는 극도의 불안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단순한 이런 비유를 가지고 차 사고 나도 더 많이 죽는다. 이걸로 부모를 설득하기는 조금 힘들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사회적인 전체적인 포비아에 쌓여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코로나에 대응하는 게 굉장히 소극적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특히 학교에서는 교사들이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학생들이 잘못되면 교사의 책임으로 돌리는, 학교의 책임으로 돌리는, 관리자의 책임으로 돌리는 그런 경향이 팽배해 있기 때문에 교사는 뭐 하냐 도대체 이런 말들이 많기 때문에 교사는 학교 현장에서 굉장히 수동적으로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학교의 이런 상황들을 그리고 지역의 어떤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 코로나의 어떤 위중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게 탄력적으로 자율적으로 좀 신뢰를 해줘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본 상황을 보면 교육부도 그렇고 이 거버넌스나 보고 지시 체계 이 방식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등교 제한은 교육부 자체에 강한 요구였다기보다는 국민적 우려도 있고 오히려 이렇게 하면 단기적으로 종료돼서 그 이후에 다 같이 웃으면서 학교를 다닐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기대가 있었지만 이게 기대가 허물어진 결과이기 때문에 사회적 결정이라고 봐야지 교육적 결정은 아니었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김현철 교수님과 같은 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좀 교육적 결정을 하자. 이런데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또 제가 시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말씀드리고요. 또 플로어의 질문이나 이런 데 제가 또 답할 수 있는 거 있으면 답하겠습니다. 너무 흥미롭고 중요한 연구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김현철 교수님 그 의견에 동의하시면서도 또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 선생님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셔서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이제 지정 토론자는 서울의대 윤현배 교수님이시고요. 윤현배 교수님을 제가 모신 이유는 우리가 주로 교육 그러면 다 중고등학교 교육을 집중하는데 윤현배 교수님은 의학교육학이 전공이시고 주로 대학생들을 담당하는 일을 하고 계셔서 그런 전공자의 입장에서는 또 어떻게 이 강의를 들으시고 또 어떤 점을 강조하고 싶으신지 부탁드립니다. 네, 토론자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교육학 전문가이신 엄문영 교수님 뒤에 그 발전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운데요. 일단 김현철 교수님 열정적인 강의 너무 잘 들었고, 사실 저도 굉장히 공감하고 있던 내용이라 정말 저도 끄덕끄덕하면서 잘 들었습니다. 저는 주어진 이제 토론 시간 짧기 때문에 세 가지만 좀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저는 의학교육학 전공이고 이제 의대에서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의학교육, 즉 의과대학에서의 그런 학업 성취도에 대한 연구 결과도 대체로 이제 비슷하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코로나 직후에 많이 발표된 논문들에 따르면 성적이 조금 오르기도 하고 좀 낮아지기도 하고 뭐 비슷한 경우 이렇게 다양하지만 어떤 뚜렷한 하나의 경향을 보이지는 않는다는 것이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좀 감안해야 될 점은 그 김현철 교수님께서 그 처음에 좀 배경에서 언급하신 것처럼 대부분의 연구가 이제 19년도랑 20년도를 이제 비교한 연구들이 많은데 그거에는 단순히 온라인으로의 전환 또는 뭐 등교 제한의 이슈만이 아니라 코로나 관련된 여러 이슈가 이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서 봐야 된다는 점. 그다음에 주로 이제 논문 발표는 아무래도 코로나 시기에도 온라인으로 전환했지만 뭐 성취도가 비슷했다 혹은 뭐 오히려 나아졌다 이런 논문을 내기가 더 쉽지 온라인으로 전환할 때 성적이 팍 떨어졌다 이런 논문은 사실 내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뭐 그런 좀 감안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현철 교수님이 보여주신 연구처럼 이제 제한된 연구긴 하지만 그 성적의 편차가 커졌다는 연구는 상당히 많습니다. 뭐 그게 이제 하위권의 비율로 보여주는 연구도 있고 표준 편차가 증가했다는 연구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건 분명히 어떤 경향성이 보이는 결과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그 외에도 뭐 엄문영 교수님도 좀 언급을 해주셨지만 의과대 학생들이 학업 외에도 뭐 생활의 어려움이나 정신 건강이 악화됐다고 하는 연구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이제 단순히 그 등교 제한의 이슈는 아니지만 이런 팬데믹 시기에 이제 제도권 교육이 어떤 부분에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가 뭐 이런 걸 이제 시사하는 결과라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런 뭐 등교 제한 조치 이런 것들 의사결정을 할 때 뭐 저는 이제 균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까 엄문영 교수님께서는 뭐 교육적 결정과 뭐 사회적 결정 뭐 이런 표현을 해주셨지만 이제 뭐 저는 이제 의과대학에 있다 보니까 제 관점에서 비교해 볼 때는 뭐 의학적인 타당성과 어떤 사회적인 타당성 사이 균형이 필요하겠다. 저는 이 사회적인 타당성 안에는 뭐 교육도 포함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팬데믹 시기에 국민의 어떤 뭐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지만 사실 사람에게 있어서는 또는 사회에 있어서는 뭐 생명과 건강 외에도 뭐 인권이나 뭐 삶의 질, 형평성 이런 아주 중요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어떤 균형이 필요하다. 또 한 가지는 현재의 필요와 미래의 필요 사이에도 균형이 있다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뭐 초등교육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이제 몸담고 있는 보건의료 계열에서도 그 코로나 심하던 시기에 이제 중단되기도 했고, 근데 이게 어떤 학교별로 또 직종별로 좀 다르기도 했습니다. 그나마 이제 의사 양성을 하는 의학교육에서는 중단이 최소화된 편이었는데요. 그 외 다른 직종에서는 실습이 굉장히 많이 줄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특히 하다못해 간호교육에 있어서만 해도 실습이 거의 다 줄고 그런 시뮬레이션으로 대체했다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영향이 이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 사실 연구된 게 거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아까 김현식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그런 결과가 나올 때쯤 되면 이제 뭐 좀 늦은 거죠. 이미 그 사람들은 보건의료 분야에 배출돼 나가 있고 그게 그대로 이제 국민 건강에 영향을 미칠 거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이런 중요한 의사결정할 때는 이런 균형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정은 뭐 단순히 의학 전문가, 뭐 감염 전문가, 보건 전문가만 할 수가 없고 교육 전문가 또 여러 사회 전문가 필요하면 이해관계자, 학생, 학부모 이런 이해관계자들이 모여서 의사결정해야 한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짧게 말씀드리면 그 엄문영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신 내용이고 이제 여기 댓글 창에
채팅창에 이제 임재진 교수님께서도 그 링크를 담아주셨는데 사실 우리가 그동안 제도권 교육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비판을 많이 했는데 이런 코로나 시기에 제도권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하게 된 계기가 아닌가. 그래서 뭐 좀 저는 강조하고 싶은 거는 어떤 사회적 불평등의 보완의 어떤 시스템으로서의 제도권 교육 혹은 공교육 의 의미를 좀 말하고 싶고요. 그게 비단 초등교육에서뿐만 아니라 고등교육에서도 어떤 공교육의 역할로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고 또 그런 공교육의 어떤 제도권 교육의 역할로서 어떤 사회적 관계망의 형성, 뭐 친구 관계, 사제 관계 또는 뭐 어떤 공동체를 어떤 제도권 교육이 어떤 경험하게 해주고 만들어주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해서 더 나아가서 사실 이번 코로나 시기에 아마 많은 온라인 교육이 더 발달한 걸로 알고 있고요. 어떤 개별화된 교육, 맞춤형 그런 이제 상업화된 교육이 기존에도 많았지만 아마 이번 코로나 때 더 발달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이제 앞으로 그런 상당히 발달된 민간 영역의 교육과 기존의 제도권 교육이 어떻게 서로 차별화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앞으로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초, 중등 교육에서 관찰되던 현상들이 고등교육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게 관찰된다는 게 흥미롭네요. 감사합니다.